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의 역사 준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기다리신 요리가 또 항상 차려질 건데 네. 요즘 날씨 좋고 이러면서 캠핑들 많이 가시잖아요. 캠핑 요리 특집도 오늘 준비를 해놨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그럼 가장 먼저 오늘 날씨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합니다. 전국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네, 봄 날씨를 회복한다니 다행입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오늘 나오실 때는 극심한 일교차에 옷차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질 텐데요. 하루 사이 두 계절을 넘나들며 기온 변화가 심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져 있는데요. 운전하실 때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감속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고요. 전국에 맑고 쾌청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걱정은 없는데요. 다만 오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륙 산지로는 기온이 낮아서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5.8도, 대전은 4.1도, 대구는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 텐데요. 서울은 20도, 광주는 24도, 부산은 20도가 예상됩니다. 금요일에는 제주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막장 촉법소년입니다. 미성년자가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까지 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대한민국의 14살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SNS를 통해 올라왔는데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30초가량 되는 영상 속에서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한 소년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 이렇게 욕을 하면서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이 소년 분리할 때만 존댓말을 쓰냐, 이렇게 꾸짖는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2차례 차는 영상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분이 안 풀렸는지 계속 욕설을 일삼았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이 소년의 나이 만 13살. 예, 지난 17일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서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로 잡혀온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이렇게 발길질을 하고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인 탓에 보호처분만 받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 공무집행방해는 정말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체벌은 안 된다는 내 믿음마저 저버리게 하는 영상이다. 이런 댓글을 달며 분노했고요. 또 여기에 일부 누리꾼들은 촉법소년이 처벌받지 않는 걸 알고 일부러 한 행동이다. 촉법소년 제도 폐지하라.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어린 학생이 막무가내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한편 이 영상 속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면 경찰은요, 소년이 욕설을 하고 발로 차는데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저기 앉아 있어 이렇게 꾸짖거나요. 심지어는 웃음을 보이는 모습도 담겨 있는데요. 또 소년이 경찰의 복부를 발길질하자 폭행을 당한 경찰관은 뒤로 물러나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소년을 의자에 앉히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을 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요지부동으로 서 있는 건 너무 미온적이지 않냐. 물리적 제압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반면에 오히려 과잉 진압으로 소송까지 걸리면 경찰만 골치 아파진다. 예. 네, 그거예요. 예, 어차피 수갑을 채워놨으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견들도 올라왔습니다.
공권력의 규제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되는데 촉법소년 문제가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들 그 청소년기의 실수다 이렇게 보기에는 너무 범죄도 끔찍해지고 말이죠. 네. 지금 보셨다시피 저렇게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 한번 다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영상 볼 때마다 자꾸 듭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억울한 과속 단속입니다. 한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에는 최대 속도가 110km로 제한이 돼 있는데 142km로 달렸다라면서 6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 너무 억울하다. 이런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들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6월 한 경승합차가 계기판에도 없는 시속 150km로 과속했다면서 10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뒤늦게 단속 장비 오류를 인정해 처분을 철회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억울하게 적발된 운전자들 사연도 다양합니다. 부모님이 경찰을 몰고 가다 154km 속도 위반 통지서를 받았는데 경찰에 항의를 하니까 장비 오류가 맞다 이렇게 취소해줬다는 사연. 그리고 50km 구간에서 48km로 찍혀서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는데도 과속과태료가 부과돼 경찰이 장비 오류를 인정했다는 사연도 있었습니다. 아니 방금 전 들었던 택시 사연처럼 뭐 시속 제한이 있어서 차량을 몰았다며 시속 제한 차량을 몰았다며 입증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장비 오류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쉽지 않죠. 억울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아빠도 얼마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서 현재 소송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반 국도의 커브길에서 시속 177km로 달렸다는 이유로 암행 순찰자에 찍혔다는데 네. 관련된 노후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속도인데 이렇게 처분을 받았다. 분통을 그럼 섰더니요. 황당하네. 예, 또 다른 사례자는 저도 한 달쯤에 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를 몰고 갔는데 142km로 달렸다고 암행 순찰차에 적발됐다. 그런데 나는 간이 작아서 평생 운전해 본 적도 없는 속도다. 경찰에 정말 이상하다 항의도 해봤지만 기계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만 듣고 과태료를 결국에는 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러면 억울하죠. 그럼요. 네? 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확 차이가 나잖아. 140 이상은 내가 밟아본 적이 없는데. 아니 뭐 근데 만약에 177km. 100 정도 가는 데서 120 정도 밟았다고 오면 내가 그랬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야, 이거 장비 점검 다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억울한 시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대입 정시 학폭 반영입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21개 대학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2025년도 입시에서 수능 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12일 학폭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의 학폭 조치를 의무 반영하기로 했는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1년 먼저 적용하겠다는 대학이 16개 학교로 늘어난 겁니다. 대학이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에게 몇 점을 감점할지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 여부는 내년 5월 말에 발표되는 모집 요강에서 안내될 예정입니다. 2025년 대입부터 입시에 많은 변화가 예고됐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학교 폭력 이력 반영뿐만 아니라요. 이공계열 대학성 능력시험 선택 과목 제한도 풀릴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이과 통합 수능 체제에서 수학 선택 과목 표준 점수 차이에 따른 이과생의 문과 침공, 이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세대와 성균관대 등 146개 대학이 자연계열 진학 학생들에게 적용해온 수능 필수 영역 지정을 폐지합니다. 문과생의 이과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그동안 주요 대학의 이공계에 들어가려면 수학에선 미적분 기하, 그리고 탐구 영역에선 과학탐구를 반드시 응시해야 했습니다. 반면에 이과생이 문과에 지원할 땐 별다른 제약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문과생이 응시하는 확률과 통계, 사회탐구 과목 응시자도 이공계 학과에 지원 가능하도록 열어놓으면 이른바 문과 침공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판단 내용입니다. 대입 관련해서 뭘 얘기를 듣다 보면요. 네.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뭘 어떻게 선택하고 뭐하고
이거 자체를 공부해야 애들 대입 지도를 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또 이렇게 학폭 관련해서 이게 대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 더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여행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뭘까 뭐 차박이 늘어났을까 궁금한데요. 예전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동적인 거, 막 가가지고 막 뭐 타고 막 이러는 거, 네. 뭔가 놀 거리가 있어야 됐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좀 이렇게 정적인 거, 힐링, 마음의 안정 이런 여행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과 몸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요. 네, 뭐 지금도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지쳤잖아요. 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휴식을 즐기는 여행을 저도 찾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대표적인 힐링 여행지인데요. 강원도 영월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숨은 보석 같은 곳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가시죠. 동강과 서강이 흐르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마치 구름 위를 산책하는 듯 신비로운 트레킹 로드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로 떠나봅니다. 마치 연잎이 펼쳐진 것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인 봉우리가 인상적인 이곳, 명산 중에 하나인 만경대산입니다. 제가 산을 좋아해서 이산 저산 많이 다녔는데 산세도 좋고 오늘 또 날씨도 좋고 맑고 공기도 좋고 한번 걸어볼 만한 그런 길입니다. 이곳에서 특별한 힐링 여행 파트너를 만났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나물 좀 보려고요. 이 산에 나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습니다. 예. 오늘 영월 곳곳을 군수님이 직접 소개해 주실 텐데 안내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가시죠. 예, 예. 네. 뭔가 편안한 느낌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아주 힐링하기 좋다 그래요, 남들도. 네. 저도 이제 가끔 네. 여기 찾아오면 좀 편안한 그런 네. 느낌을 많이 가지고.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굽이굽이 휘어진 18개 굽이길을 오르면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면서 비단처럼 고운 꽃들이 펼쳐져 있는 만경산사에 이르게 됩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한 만경산사는 백화만산 그 자체였습니다. 산길을 걷다 보니까 또 이런 산사가 나오는데 여기도 정말 편안해 보이는 깔끔한 산사네요. 만 가지 경치가 펼쳐진다. 그래서 이렇게 산하고 산사를 잘 보면 웅장하고 투박한 네. 면도 있지만 또 아름답게 아기자기한 네. 이런 수려한 그런 경관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만경산사에 부는 바람도 햇살도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만경산사의 꽃과 나무들은 모두 오랜 세월 스님의 손길로 만든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꽃밭이 정말 아름답네요. 예, 그렇네요. 네. 여튼 뭐 한창 꽃 피는 것하고 어디 막 올라오는 꽃들도 네, 있고 여기저기 진달래치도 이뻐요. 가장 이제 철이니까. 스님이 일하고 계신데요. 아, 예, 스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안녕하세요. 네. 꽃밭이 너무 이쁩니다.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는 제가 꽃을 더 심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떠올라 버려요. 네. 아니 여기 몇 가지 종류의 꽃을 심으셨어요? 야생화도요, 뭐, 근 100 정도 넘어요. 네. 지금 오셔갖고는 아주 일부분만 보시는 거예요. 이 절의 모습들이 네. 우리 스님의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절이 저희 들어오면서 느낀 게 편안해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인지 이곳은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요? 진짜로요. 알고 보니 만경산사는 템플스테이 체험장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이날도 힐링을 즐기러 온 관광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좀 맛있어요.
특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4월 중순부터 5월까지 할 수 있는 산나물 수확 체험. 너무 좋다.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이. 예, 그런 안녕하세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직접 캐고 계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산나물 저희가 캐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아, 얘는 부지깽이에요. 아, 예. 템플스테이 오늘 오셨어요? 우선은 저는 템플스테이를 가본 적이 없는데 여기는 작년부터 굉장히 오고 싶었어요. 이 만경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나물 체험이 굉장히 유명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다 오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가 800m 고지 위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200여 종의 산나물이 자랍니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절에서 관리하고 또 거기 이제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이 해서 체험하는, 그래서 식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하우스에서 난 산나물이 아니라 이렇게 야생에서 키운 이런 산나물을 이렇게 저희가 직접 채취하고 이걸 가지고 또 요리를 만든다고 하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만경산사에서 자란 산나물은 2019년 프랑스 미식 잡지에도 소개될 만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따 공양 시간에 먹을 거 캐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이제 여기 체험. 요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눈개승마. 아, 눈개승마. 예. 이걸 좀 해가지고 할까요? 예. 이렇게 따면 맞는 건가 모르겠어요. 요 갈라진 부분이에요. 고기 여기? 때 예. 고기 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네, 거예요. 떨어지네요. 요 부지깽이는 어떻게 따야 돼요? 부지깽이 여기 올라오는 부분. 아, 여기 이렇게 끊어서 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나물이 요 때가 제일 맛있을 그렇죠. 때예요. 가장 또 요즘이 이제 조금 더 있어도 먹을 수는 있지만 요즘 이제 아주 가장 연한 나물들 막 올라올 때 그래서 아, 맛있겠다. 여기 또 스님들이 워낙에 잘 묻혀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경산사는 산나물 체험만큼이나 흐트러진 야생화도 볼거리입니다. 특히 꽃잎을 따서 진공 상태로 압축한 앞화는 만경산사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만경산사는 공양으로도 입소문이 난 곳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스님들이 직접 재배한 산나물이 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나물 반찬에 반해서 철마다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고기 한 점 없어도 진수성찬이 따로 없습니다. 어이구 큰 상 차려놓으셨네요. 예, 이게 조금 전에 우리 채취했던 예. 나물들. 예. 이야, 종류가 이렇게 많았네. 이게 욕심내서 떴다가는 뭐 다 담지도 못하겠네. 산사에서 이렇게 나물도 직접 캐고 그 캔나물로 이렇게 먹고 이러면 신선되겠어요. 맛있다. 여기 스님들이 잘 묻히셨네요. 여기 아까 템플스테이 하시는 분들 제법 계시는 것 같은데. 템플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 군수님도 해보셨어요? 예, 저는 뭐 템플스테이는 안 해봤는데 사찰에서 자보기도 하고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럴 때 여기 오면 굉장히 좋은 곳이고 특히 이제 요즘처럼 이렇게 봄철 나물 많이 날 때는 예, 자주 오는 편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에 충실한 사찰밥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이 국도 맛있는데요? 나물들이 맛도 좋고 참 부드럽네. 예. 없어지가 않네요. 요즘 한창 또 연한 제철 때문에 산사에서 나물 캐고 먹는 맛은 또 기가 막히네. 거칠어진 마음밭을 곱게 가다듬어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월은 만경산사만큼이나 운탄고도 또한 트레킹 로드로 유명한데요. 영월 청령포에서 시작해서 삼초까지 이르는 운탄고도를 걷다 보면 한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탄광산업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탄광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영월이 석탄 산업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모운동 산골 꼭대기에 몇천 명이 모여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극장도 있고 뭐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뭐 필요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었던. 지금은 그런 떠났고. 그렇죠. 이제는 이제 석탄 산업 합리화되면서 폐광이 돼서 다 떠났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로 활용합니까? 그 이제 이게 옛날에 그 석탄을 운반하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탄고도라 그래가지고 석탄을 실어 나르던 길입니다. 그러니까 강업소가 폐광이 되고 사람들이 떠난 다음에 강원도하고 폐광 지역 4개 시군이 함께 개발을 했어요.
탄광촌이 폐업하며 한때는 잿빛 같은 마을이었지만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현재는 동화 같은 마을이 됐습니다. 아, 전망대에 오르니까 정말 시야가 톡 트이고 산이 웅장하네요. 그렇죠. 예. 야, 여기 보이는 이 황금폭포. 근데 색깔이,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이게 철분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탄광의 갱내수가 흘러나오는 것인데 모든 광산의 갱내수들이 저렇게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철분 때문에 저런 빛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야, 멋있는 곳이네요. 황금폭포는 탄광촌이 전성기일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 물이었다고 하는데요. 한때 주민들의 생명수라고 하니까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지형을 꼭 닮은 곳이 영월에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지형인데요. 삼면이 바다인 우리 땅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으로 강을 끼고 동쪽은 높은 절벽과 나무가, 서쪽은 평지가 어우러진 오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강원도를 간다면 꼭 가봐야 할 여행 코스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좋았지요. 실제로 보니까 네. 뭔가가 조금 네. 더 좋은 것 같아. 저 역시 직접 눈으로 한반도 지형을 내려다보니 그 웅장함에 기분이 짜릿했습니다. 야, 진짜 한반도 모습 그대로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인 동고서적 그러게, 이쪽으로. 아주 예.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여기 뗏목이 다닌다고. 그렇습니다. 뗏목이 요즘 여기 잘룩한 그 휴전선 부근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아, 요로 이렇게. 예, 강 따라 이렇게. 영월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다 들리시니까 1년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엄청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뭐 이 지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한 7, 80만 된다고 보고 또 요 안에 이제 뗏목을 타는 사람들이 한 40만 정도 뗏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훼손되면 안 되니까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 한반도 지형 자체를 국가 명승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이 주변 일대를 람사르 습지구역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훼손하기는 좀 어렵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요대로 보존이 되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반도 산하를 감싼 따뜻한 봄바람이 몸을 스칠 때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영월은 이렇게 몇 군데 둘러보니까 힐링 여행지면서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같이 와서 한번 즐길 만한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못 본 데도 다닐 곳이 많이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월이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각광받는 관광지로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힐링 관광 또 가족 단위 관광하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 지역만 하더라도 뗏목 체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는 전기 카트 체험장까지 같이 해서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오늘 고즈넉한 산사부터 이게 한반도 지형까지 뭐 카트 체험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 군데 영월의 맛을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영월 곳곳을 소개해 주셔서 더 알차게 잘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휴양과 힐링을 동시에 즐기고 싶다면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강원도 영월을 찾아 일상에 지친 휴식을 완성해 보면 어떨까요? 네, 역사 속에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의 역사 시간입니다. 개그맨 정철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쌀쌀한 봄바람 속에서 저만큼은 따스하게 다가가겠습니다. 개그맨 정철규입니다. 자, 우리를 역사 속으로 이끌어 주실 역사학자 이익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밌는 역사 이야기를 함께할 역사학자 이익주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언제로 갈까요? 1440년 음력 3월 8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음력 3월 8일이에요. 오늘부터
113년 전 1440년 음력 3월 8일은 세종대왕과 신하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아주 뜻밖의 결정을 하는데요. 남녀가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법으로 정합니다. 남자는 16살 이상, 여자는 14살 이상이어야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법을 정해요. 자, 지금 네. 남자는 중3, 여자는 중1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네네네. 세 분이 이 나이에 결혼한다는 게 상상이 가세요? 아니 뭐 사실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아이고 학생이잖아요. 네. 상상이 안 가죠. 저 때 사실 뭐 한참 학원 다녀야 될 나이기도 하고 사랑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리죠. 결혼한다는 게 그렇죠. 상상이 안 네. 나요. 근데 이걸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꽤 많았다는 거. 지금 네. 생각하면 근데 어려도 너무 어린 건데 그러니까. 세종이 이렇게 조혼을 규제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어려서 결혼하는 것을 조혼이라고 하는데요. 세종이 조혼을 금지한 이유는 너무 어린 나이에 혼이 나면 부모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자식을 두게 된다는 이런 논리였어요. 자, 그래서 법을 만드는데 이 법이 잘 지켜졌을까요? 원래 사람이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거든요. 네,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50년이 지나서 경국대전이 만들어질 때 이 법조항이 일부 수정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남자는 15살 이상, 여자는 그대로 14살 이상이 되어야 혼인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세종 때 법에서 남자의 나이를 1년 앞당긴 거죠. 아마 남자가 16살이 안 돼서 법을 어겨가면서 결혼을 하니까 법이 결국은 진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되 그래도 15살은 넘겨라. 이렇게 새로운 법을 만든 거죠.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네, 이혼시킵니다. 결혼했는데 이혼시켜요. 나라에서 이혼을 시켜요. 아니 근데 그 집안 사정으로 부득이 좀 일찍 결혼시켜야 될 그런 집안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정이 다 있죠. 그래서 양가 부모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병이 있거나 또는 50살이 넘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녀가 12살이 되었을 때 관청에 신고하고 결혼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들, 딸 결혼하는 것은 봐야 된다. 이걸 고려한 거고 또 잘하면 손자, 손녀를 보고 죽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배려를 한 거죠. 이렇게 조선의 법은 인간적인 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남자의 혼인 가능 연령을 1년 앞당긴 이 경국대전의 이 법, 이건 잘 지켜졌을까요? 그래도 세종 때보다는 조금 뭐랄까 널널해졌으니까 이제는 잘 지키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연령이 점점 앞당겨져요. 그런데 10대 젊은 그 어린 젊은이들이 결혼시켜달라고 막 졸랐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네, 이건 신랑 신부의 의사하고는 관계없이 네. 빨리 결혼을 시켜서 손자 손녀를 보아야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욕심. 네. 이것 때문에 빨리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우선 왕실부터 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왕실도 빨리 왕자가 빨리 결혼해서 아이들을 빨리 많이 낳아야 왕실이 번성하고 그중에서 후계자를 빨리 결정하고 해야 또 정치도 안정되고 이런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 저 장희빈의 남편으로 더 유명한 숙종. 네. 숙종은요 10살 때 동갑나기 김 씨와 결혼을 했고 야. 그 아들 경종은 9살 때 2살 연상의 김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왕실뿐 아니고요 민간에서도 조혼 풍습이 만연하는데 네. 조선 후기가 되면 신랑은 12살 전후, 네. 신부는 16살 전후가 됩니다. 예. 아니 그러면은 아이인데. 네, 지금 보면 연상연하 커플 느낌인데 근데 왜 여자 쪽이 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철규 씨가 아주 예리하게 그걸 짚어냈네요. 이때는 신부 나이가 많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성인이 된 여성과 어린 신랑이 결혼한 이런 사례가 많았죠. 이거 이제 빨리 손자, 손녀 봐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의 욕심 더하기 빨리 며느리를 들여서 가사노동에서 해방돼야지 하는 시어머니의 욕심까지 더해져서 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 1970년대 초에 꼬마 신랑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네, 네. 이때 김정훈 씨가 아주 꼬마 신랑으로 맹활약을 했었는데 이런 영화들이 조선 후기의 결혼 풍속도를 그린 겁니다. 조선 후기에는 그게 이제 영화만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었네요. 네. 그러면 조선에는 그랬는데 고려 때는 어땠습니까? 고려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아주 적은 표본 가지고 통계를 낸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 시기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1100년대에는 남자 25.5세, 여자 20.4세. 1200년대에는 남자 19.8세, 여자 15.1세. 1300년대에는 남자 18세, 여자 13.9세에 결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대략 남자는 20세 전후, 여자는 15세 전후에 결혼을 했는데 눈에 띄는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자, 오. 그래도 20세 전후, 15세 전후 어떠세요? 생각보다는 이르지 않죠. 맞아요. 그래. 조선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인데요? 조선이 양반의 나라인데 그 점은 고려가 양반입니다. 네. 조선과는 다르게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조선은 젊은 남녀가 결혼하지 못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비록 양반에게 한정되긴 하지만 혼수를 장만할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혼수를 대주고 결혼을 시켜줬습니다. 좋다. 지금은 결혼하지 않겠다는 젊은이들 많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다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국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결혼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지 아이를 많이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지 이거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야, 이거 요즘 고민 많이 하는데 네. 조선의 서적을 뒤져봐야 되겠네요. 출생 장려책이 그때 있었네요. 네. 근데 지금은 30이들 넘어야 결혼하잖아. 30도 훨씬 넘어야 결혼하죠. 한 35세 정도. 5세, 네. 네, 맞아요. 예인 씨는 그래도 빨리 결혼한 거예요. 저는 딱 30에 했으니까 좀 굉장히 빠른 요즘에 편이에요. 이렇게 네.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1945년 4월 30일로 갔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네, 1945년 4월 30일은 독일의 독재자이자 최악의 전쟁광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한 날입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패색이 짙고 베를린이 함락되기 직전에 참부진의 탈출 권유를 거부하고 베를린에 있었던 총리공관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했는데요. 수백 미터 거리까지 소련군이 와 있는 것에 대한 공포를 떨쳐버리질 못했던 거예요. 한때 정말 유럽을 호령했던 히틀러인데 네. 마지막 모습은 그 거의 폐허가 된 벙커에서 초라한 마지막을 맞은 거잖아요. 맞아요. 이 참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정권을 잡게 됐을까요? 네, 히틀러가 1899년생이고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독일군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직후에 정치를 시작하는데 그때 가입한 정당이 반유대주의적 성향을 띠었던 독일 노동자당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나중에 나치스가 되는 거예요. 이 나치스당에 이때 가입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뛰어난 웅변으로 대중을 사로잡아요. 이 히틀러의 대중 연설 그 화면이 많이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기가 죽어 있던 독일 국민들의 그 어떤 이걸 막 북돋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한 독일을 재건하자. 막 이런 걸 가지고 인기를 끌어나갑니다. 그래서 1930년 총선거에서 나치스당이 독일 원내 2당이 되고 33년에는 수상이 돼요. 히틀러가 수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죽으면서 수상으로서 대통령을 겸하게 됐는데 이때 붙여진 칭호가 총통이라고 하는 거죠. 이때부터 독일의 독재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네,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 히틀러. 히틀러 하면 유대인 말살 정책을 또 빼놓을 수 없죠. 유대인들 정말 잔인하게 학살했잖아요. 맞아요. 히틀러는 독일뿐 아니라 세계 불행의 원인을 유대인에게서 찾았습니다. 히틀러 본인이 유대인을 싫어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독일 사람들의 반유태인 정서를 이용해서 결집시키고 이걸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940년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최악의 작업 조건으로 노동을 시키고 일할 수 없는 유대인들은 재산을 모두 빼앗고 학살을 했습니다. 이 학살 방법이 또 유별나잖아요. 가스실. 자, 유대인은 저급한 인종이라서 총살하는 것도 아깝다. 일해 가면서 단시간에 경제적으로 이들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낸 게 가스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돈이 되는 걸 다 뺏었는데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금리까지도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살된 유대인이 무려 600만 명 이상. 이건 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 광기인데 이 히틀러는 이런 항상 두려워하고 그 자기가 너무 많이 죽여서 그런지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늘 있었다면서요. 네, 평생 암살을 두려워했고 또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먹을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까지 두었어요. 독극물을 언제나 조심한 거죠. 화장실에 비누, 면도 크림, 치약 이런 것까지도 전부 독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 유명한 몇 번의 암살 시도 중에서
유명한 그 사건이 그 뭐야 영화로 만들어진 게 있잖아요. 작전명 발키리인가? 네네. 맞아요. 발키리, 작전명 발키리 이런 영화가 있었죠. 이게 1944년 7월 20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이 독일군 예비역 장교였던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와 같은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근접한 자리에 폭탄이 든 그 가방을 놓고 자리를 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폭발을 하겠죠. 정말로 굉음이 들리고 폭발을 했어요. 그래서 슈타우펜베르크는 내가 성공했구나 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납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 가방이 왜 여기 있지 해가지고 이 가방을 테이블 아래로 옮겨놨어요. 그 바람에 테이블판이 방패가 돼가지고 이 폭발이 히틀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거죠. 암살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주도했던 사람들이 전부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암살 기도는 실패로 끝나게 됐는데요. 꼭 이 사건 말고도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는 동안 총 2,900명이나 되는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 이런 저항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히틀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맞아요.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에서 폐색이 짙어지자 1945년 4월 30일 날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하는데요. 이로부터 열흘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소련군의 수중에 내 시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불태워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낸 역대 최악의 독재자 전쟁광. 히틀러는 한 개인이 인류를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까지 몰고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광기의 역사를 들여다봤고요. 네.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86년 4월 26일로 갑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은 유독 참혹한 일이 많네요. 네, 1986년 4월 26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자력 참사, 체르노빌 원자력 폭발 사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거기서 1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핵 원자료가 폭발했어요. 그래서 다량의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히로시마 원폭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히로시마 때보다도 400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퍼졌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어쩌다가 이렇게 최악의 폭발 사고가 있었을까요? 네, 관리 부실인데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원자료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다가 일어났습니다. 발전기의 관성력을 시험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정전이 되었을 때 발전기가 어떻게 그 동력을 회복하느냐 하는 이 실험이에요. 이걸 할 때 원자료 출력을 낮추고 하거든요. 한 3분의 1 정도로 낮췄는데 실수로 더 낮춘 겁니다. 거의 정지 상태까지 낮췄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높였는데 너무 또 갑자기 높인 거예요. 그 바람에 제어봉을 끌어올렸는데 여기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손 쓸 틈도 없이 원자료 출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났고 이 폭발로 원자로 뚜껑이 공중으로 날아가면서 방사능이 공중으로 분출했습니다. 분출한 높이가 무려 1,000m라고 해요. 이러면서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에 방사능 물질이 떨어지게 되고 치명적인 방사능 오염 구름이 유럽 전역으로 오염을 확산시키는 이런 사고였습니다. 네, 이 원자력 폭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문제는 이 초동 대처가 너무 미흡해가지고 사고가 더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큰 사고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당일날 원전 직원 2명이 사망했는데도 원자로 직원들이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방제복을 입지 않고 현장에 남았습니다. 불길을 잡으려고 출동한 소방대원들도 방제복을 입질 않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28명이 방사선 픽폭으로 3개월 내에 사망을 해요. 소련 당국의 대처도 참 미흡했는데요. 36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주민들을 대피시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주민 11만 6천 명이 대피될 때 되는 것은 무려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 원자료 뚜껑 위에다가 석회를 부어서 방사능 오염을 겨우 봉쇄한 상태가 됐는데 그 피해를 줄이지를 못했죠. 네, 이 원전 폭발 때문에 그 이후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네, 재앙은 원전 폭발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소방대원 그리고 방사능 오염 물질 제거 작업에 동원된 인부들이 죽거나
피폭에 대해서 투병 생활을 이어갑니다. 미국 원자력학회 보고서를 보면은 그 당장 3,940명이 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서 낮은 수준의 오염 지역 주민들도 한 4,000명 정도 암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방사능 피폭이라고 하는 것이 당장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서서히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사인을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화재 현장 같은 데는 워낙에 뜨거우니까 대비하고 들어가는데 네. 이 방사능 피폭이 된 곳은 피폭이 된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 여파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37년 지났는데요. 네. 아직도 그 지역은 출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지역에서 피부색이 검은 개구리가 여럿 발견이 됐어요. 검개구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원전 근처에서 수컷 청개구리 200마리를 채집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당시 방사능이 강했던 곳일수록 청개구리 색깔이 짙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은 이 멜라닌 색소가 방사선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청개구리를 보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류를 재앙으로 이끄는 원자력 폭발 사고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아유 끔찍합니다. 자, 다음 역사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1982년 4월 26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도 참혹합니다. 1982년 4월 26일은 하룻밤 사이에 62명이 살해되고 33명이 부상을 당한 국내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 네. 우범곤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네. 의령 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우범곤이 인근 마을을 돌면서 총을 무차별 난사해서 주민들 수십 명, 62명을 죽게 한 거예요. 네. 이것이 한때 최단 시간, 최다 살상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불명예 등록까지 됐었습니다. 아니 마을 주민을 지켜주고 보호를 해야 될 순경이 이런 일을 지금 벌였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이게? 그 이유가 정말 납득할 수 없어요. 이건 뭐 황당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당시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상남도 의령군 경찰서 소속 순경이었던 27살 우범곤이 밤근무가 있는 날이라 낮잠을 자고 있는데 가슴에 파리 한 마리가 앉았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동거녀가 그 파리를 잡겠다고 우범곤의 가슴을 내리쳤어요. 이래서 우범곤이 잠에서 깼는데 이다음부터 이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화를 너무 낸 거예요. 너무 막 내면서 그 자기 동거녀를 구타하고 그 길로 자기가 근무하는 경찰서 지서로 가가지고 무기고에서 카빈소총 2자루, 실탄 188, 그다음에 수류탄 7개를 거기에서 들고 나와요. 그리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이 우체국이었습니다. 경찰서여 우체국으로 가는데 여기서 주민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우체국에 가서는 교환원 2사람을 죽여요. 교환원 죽이기 전에 거기서 우체국 직원 한 사람을 또 죽입니다. 왜 우체국을 갔을까? 그 당시만 해도 이 시외 전화를 하려면 우체국에 교환을 거쳐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이 교환을 죽이면서 이 동네와 다른 지역의 통신이 두절이 된 거죠. 네, 주민들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제 할 수 없게 됐으니까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었겠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우범곤 정말 위험한데 게다가 이 사람이 해병대 복무 시절에 특등사수 사격소 실력이 좋았다고 해요. 이것이 이때 아주 독이 된 거죠. 그는 국유면에서 토곡리, 앞곡리, 운계리 3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간첩이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밤이니까 이 방에 불이 켜져 있는 집이 있으면 거길 또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죽였어요. 자, 이 무차별 이 희생자 중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얼굴을 아는 사람도 죽였고 심지어는 1살짜리 영아, 70살이 넘은 할머니 이런 사람들도 전부 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미쳤구나. 그렇죠.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게 더 놀라워요. 이렇게 새 마을을 돌면서 수십 명을 죽여놓고는 옆마을 평촌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상갓집에 갑니다. 여기에서 3,000원을 조의금으로 내고 조문객 행세를 해요. 마을 사람들하고 이제 상갓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어떤 사람이 총을 가리키면서 이거 총알도 없는 빈 총을 왜 들고 다니냐 이 말을 했는데 여기에 또 발끈해가지고 그 총으로 그 사람을 쏴 죽였어요. 상갓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을 또 다 죽여가지고 여기에서만 24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최초 조사했을 때 사망자가 56명이었는데 부상당했다가 사망한 사람까지 더해져서 모두 62명, 62명의 사망자가 나오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난동을 부리는데 다른 경찰들은 뭐를 하고 있었길래? 그러네. 총소리가 들리고 했을 텐데. 이날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서 또 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날 지서 경찰들이 온천 접대를 가느라고 자리를 비웠답니다. 온천이요? 네. 그래서 밤 10시가 넘어서 돌아와서 이걸 알았는데 우범군을 찾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갔다 그래요. 뭐야. 지서에서 그러고 있는데 의령경찰서로 이게 신고가 들어갑니다. 아까 우체국 교환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환 중에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우체국하고 의령 우체국 간의 이 전화 코드를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바람에 아주 천신만고 끝에 이게 연결이 됐는데 그래도 경찰들이 빨리 출동을 하지를 못해요. 늦게 출동을 해서는 이 우범군한테 직접 가지를 않고 마을 어귀에서 매복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마을 주민들은 학살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출동하긴 출동했는데 얼었어. 그러니까 매복 총 들고 있으니까 매복만 하고 적극적으로 응징을 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범행이 저질러진 건데 야 이게 경찰이 출동하고도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를 못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지게 된 건데 저는 그 우체국 교환원이 죽어가면서도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했다는 그게 정말 가슴 아프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이 전화 교환원처럼 목숨을 걸고 위험을 알린 주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교환원 말고도 한 택시 운전사가 있었어요. 택시 운전사가 이 사태를 알아요. 그래서 차를 버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경보를 합니다. 지금 총을 들고 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바깥에 나오지 말아라. 집에 불을 꺼라. 이렇게 알리고 다니다가 길에서 우범군을 만나서 역시 죽음을 당합니다. 자, 다음 날 새벽에 한 2시간이 넘도록 총소리가 멎어 있으니까 그때서야 경찰이 마을로 진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범군이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가족들을 죽이고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을 합니다. 이게 참 이런 악질 이 범죄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자폭을 했다는 게 너무나 속상한데요. 근데 이게 한때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이게 큰 이슈였는데 왜 이게 뉴스에 그렇게 크게 나지 않고 지금도 잘 몰랐을까요?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생각만큼 보도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때 전두환 정부였잖아요. 전두환 정부에서 이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보도 통제를 한 거죠. 한 일주일 지나면서 언론에서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40년이 넘도록 희생자 이야기하는 게 의령군에서는 지금도 금기가 됐다고 해요. 심지어는 의령비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마침 지난해 의령군에서 희생자들의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위령비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경찰도 이 이후에는 이런 재발을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한 사람의 광기로 수십 명의 희생자를 낸 우범군 총기 난사 사건, 앞으로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것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익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4개 식탁 시간입니다. 이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너무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들이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봄날에는 야외에서 먹는 맛이 또 일품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캠핑 요리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캠핑 가서 요거 없으면 좀 섭섭해요. 꼬치 요리. 그것도 대파, 닭다리살, 꼬치구이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한 끼에 딱 해결하는 한 끼 덮밥이 굉장히 요긴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삼겹살 조림 덮밥까지 준비했습니다. 봄날에 나들이 가셔서 먹방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야, 기대됩니다. 네. 저도 이번 토요일에 캠핑 가거든요. 아, 그래요? 요거 잘 보고 가서 해야 요새 해야 되겠네요. 네. 아, 역시 야외엔 고기인데요. 오늘 기대 맞아요. 많이 됩니다. 네. 네. 일단 대파 닭다리살 꼬치구이는요. 일단 대파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대파는 보통 이렇게 흰 부분, 연녹색 부분, 그다음에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초록색 부분은 제가 이렇게 따로 좀 떼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단맛이 가장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아삭아삭한 맛이 많이 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꼬치를 할 거고요. 꼬치구이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 윗부분은 나중에 꼬치구이의 양념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걸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먼저 한번 썰어 볼게요. 네. 꼬치구이 할 때는요. 이런 대파가 약간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야 맛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썰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대파구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 한 2개씩 넣습니다. 그래야 좀 맛있잖아요. 맞아요. 향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저희 또 몸에도 좋다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이제 닭다리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통 이제 요 꼬치구이에는 닭다리살 또는 뭐 닭가슴살 다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네. 닭다리살은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근육과 힘줄과 껍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꼬치구이 했을 때 양념장에 스며들면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요것도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해주세요. 아우, 닭다리살이 맛있죠, 사실. 그쵸, 요게 저는 맛있죠. 가슴살보다 맞아요. 다리살 좋아해요. 네. 가슴살 좀 퍽퍽하고 네. 쫄깃하니까.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요즘엔 저건 다 아이들이 먹어서 맛도 못 봐요. 아, 원래는 닭다리살은 아버지 기본적으로 하나 아닙니까? 아, 요즘엔 다 아이들 우선이니까. 오자마자 먼저 다리를 이렇게. 야. 오늘은 많이 드세요. 자,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준비하는데 이 닭다리살이나 아니면 닭가슴살 준비를 하실 때는요. 일단 밑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왜 밑간을 하냐면 우리가 양념장을 발라서 굽긴 하지만 이 닭다리살은 구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밑간을 해놓고 구우셔야 간이 쏙 빼고 잘 익혀져요. 네. 이것도 이렇게 놓고 부어주세요. 이렇게. 네. 여기에다가 일단 밑간을 해야 되니까 간장, 간장. 그다음에 맛술 넣고요. 역시. 그다음에 약간의 황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황설탕을 쓰시는 이유는? 왜냐하면은 닭다리살을 구워서 쓸 거잖아요. 네. 흰설탕보다는 황설탕을 구워야지만 나중에 식용유에 버무려서 구웠을 때 약간의 갈색빛이 더 많이 먹음직스럽게 돌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황설탕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조물조물. 여기까지는 집에서 만들어 가면 좋아요. 캠핑 갈 그쵸? 때 그 네. 전에. 네. 이렇게 좀 재워놓으면 훨씬 그쵸. 더 먹음직스럽잖아요. 여기까지는 밑간에서. 이제 집에서 만들어 가시는 게 좋은데 요거를 이제 재운 다음에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재운 다음에 바로 쓰시면 훨씬 더 좋은데요. 요게 남잖아요. 네. 그리고 대파도 꽂았는데 남잖아요. 네. 볶아 드시면 더 맛있어요. 밑간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꼬치를 준비를 하시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바베큐 꼬치는 그릴 같은 거에다가 올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실 때는 산적 꼬치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약간 이렇게 도톰한 꼬치가 좋아요. 네, 두껍네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밑에 만약에 숯 뿌리면 요게 빨리 타지 않죠. 아.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만약에 숯불에 굽는다 그러면 이 나무니까 금방 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쇠꼬치를 준비하면 좋긴 한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요 나무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려요. 물 스프레이. 물을 먹게 되면 화기가 금방 안 올라와요. 아시겠죠? 자, 그랬으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꿰어요. 어떻게? 구슬도 꿰어야 보배잖아요. 꼬치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닭다리살도 그렇습니까? 일단 대파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놓고 2개 정도 꼬여주세요.
대파 2개. 네, 이렇게 색깔 좀 맞추면 더 좋아요. 네. 그다음에 아까 여기 제가 준비를 해놨잖아요. 네. 밑간한 거 이렇게. 닭다리살. 네, 근데 또 닭다리살도 이렇게. 닭다리살 좋아하는 사람은 왜 하나하나로 비율을 맞춰도 뭐 상관없을까요? 뭐 2개 정도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넣고. 대파도 저렇게 구우면 훨씬 맛있어요. 아, 훨씬 맞아요. 맛있죠. 단맛이 네. 좀 나오면서. 맞아요. 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어머나. 요것도 요거 껍질을 버리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근데 꼬치구이에는 껍질이 있어야 훨씬 더 맛있어요. 네, 그렇죠. 고소하죠. 오. 그렇죠. 고소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철규 씨 얘기처럼 한 2개 정도 제가 네. 이렇게 꼬여드릴게요. 맛있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앞쪽에다가 아물려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꽂아주세요. 마지막에. 자, 근데 캠핑 가서 이거를 다 하려니까 너무 귀찮아.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다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얼음팩 딱 담아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훨씬 더 쉽겠지요.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느냐? 꼬치구이의 가장 핵심은 바로 양념장에 있어요. 네. 양념장을 잘 구워야만, 그다음에 양념장을 잘 만들어야만 여러분들이 맛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꼬치가. 그래서 일단은 이 깊이가 있는 팬에다가요 기름을 좀 넉넉하게 두르고, 제가 아까 요거 놔뒀잖아요. 네네. 초록색 부분. 네, 요 초록색. 부분을 먼저 구워주세요. 네. 이렇게 구웠죠. 이렇게. 제가 좀 네. 시간 관계상 그래요? 이렇게 예. 먼저 좀 구웠거든요. 이렇게 굽게 되면 대파의 향이 올라와서 양념장이 훨씬 더 달달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맛있어요. 우리가 왜 훈연 하시잖아요. 네. 이게 바로 훈연을 흉내낸 거예요. 아. 이렇게. 자, 그랬으면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이제 양념을 넣으시면 돼요. 간장. 간장. 진간장이죠. 그쵸, 진간장이죠. 국간장도 약간 넣으세요. 아, 섞어서. 국간장을 넣게 되면 풍미가 살아나면서 감칠맛이 조금 와요. 그리고 진간장은 간장 맛이 올라오면서 달달하면서도 간이 맞춰지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 바로 생강청이에요. 만약에 생강청이 집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생강을 곱게 채를 썰으세요. 한 톨 정도. 네. 그리고 물엿 있죠. 올리고당이나 물엿. 그걸 섞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생강에다가 단맛이 올라오니까 생강청의 기운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약간 마늘을 넣어주면 훨씬 더 맛있거든요. 그래서 마늘 다진 거. 이렇게. 그리고 단맛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래서 물엿을 좀 넣어주세요. 보기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지금 양념만 보는데도. 맛있겠죠. 네. 자, 이렇게 끓고 나면 여기에다가 뭘 하느냐? 바로 물을 넣어주세요. 그냥 생수인가 아니면 다시마? 이거 그냥 생수예요. 생수. 네, 생수. 심한 오리물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여기 지금 대파에서 충분하게 훈연의 향이 나기 때문에 다시마 우림을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소금을 끓여주세요. 네. 끓여주면은 어떤 상태로 이게 만들어지냐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이세요? 자, 안 보여요? 한번 안 보여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져요. 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국물 보이시죠? 어머. 그쵸? 국물 보이죠? 네. 요걸 가지고 체에다가 따라내면은 양념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양념장이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구워야 되겠죠. 네. 근데 어떻게 먼저 굽냐 하면 식용유를 먼저 좀 두르고요. 이번에 좀 편편한 팬에다가 하시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번에는 꼬치구이니까. 편편한 팬인데 만약에 캠핑을 갔다 그러면 그릴이 있겠죠. 네. 그릴에다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요새는 펜션 같은 데 가도 그 전기 그릴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다 구우시면 아주 좋아요. 그랬으면 요거를 우리가 양념이 다 되어 있잖아요. 네. 닭가슴살이나 또는 닭다리살에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올려놓고 구워요. 처음에는 일단 밑간한 그 꼬치만 올려서 그쵸. 네, 이렇게 구워내기를 구워요.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벌로 구워놔야 요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우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장을 발라주면 되는데 제가 잠깐 요거를 밑에다 놓고요. 네. 미리 구워놓은 어머. 꼬치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맛있겠다. 요걸 이렇게 켜고
붓으로 붓으로? 붓으로 발라주는 거군요. 발라만 줘요. 붓 아니면 그냥 숟가락으로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윤기가 잘잘잘 흐르죠. 쌤 아니면 팬에 양념 그냥 붓고 그 위에 올려서 졸여내면 그건 너무 간이 강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네. 조림이 되잖아요. 구이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조림이 되면 맛은 있으나 구이 같은 그런 향긋한 향이 올라오진 않아요. 네네. 네. 그렇죠? 선생님 향이 벌써부터 지금 못 참겠습니다. 못 참겠네요 이거 지금. 와. 야 나도 모르게 어우 나왔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댁에서 캠핑의 맛을 즐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나는 캠핑 가서 진짜 즉석에서 그릴에 올려놓고 하고 싶다 그러면 올려서 구운 다음에 붓으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발라만 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럼 이쪽도 이제 끓고 있으니까 좀 발라볼까요? 네. 아우 비 오는 소리. 야 이거 뭐. 아우 좋다. 아우 이거 뭐 오늘 캠핑 가야겠는데. 텐트 안에서 딱. 에? 네. 야. 꼬치멍 저거 보면서 멍 때리다가. 야. 애들이 요즘엔 저렇게 준비 못 해가니까 네. 그냥 소떡소떡 해가지고 그냥 구워. 맞아요. 소떡소떡도 예. 여기에 구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네. 자, 그랬으면 맛있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요거를 미리 좀 드려볼게요. 네 쌤. 자, 아.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이거 맛있겠죠? 예. 아 하나씩입니까? 네, 2개 드려요? 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잡숴보세요. 네네.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아 맞아. 떡꼬치. 떡꼬치 정말 많이 먹었었는데 200원이었는데. 꼭꼭 전자오락기 이렇게 있으면은 그 옆에서, 먹으면서. 야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맛보겠습니다. 어떤지. 살을 뭐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 오케이. 양념 짜오른다. 어우 향긋해. 딱이다. 그쵸, 딱이죠? 와우. 그리고 닭다리살 안에 그 양념장이 쏙 배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리 재움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임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맛이 안 나와요. 대파에 어쩜 이렇게 양념이 잘 배가지고요. 그렇죠? 대파에 아삭아삭하고 그 향이 그대로 살아있네요. 저는 그 대파 조금 더 구워서 먹으면 좋은데 왜 우리 스페인의 칼솥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파 통째로 그릴에다 구우면서 요 양념장을 바르세요. 그럼 그것도 아주 맛있죠. 닭다리살 맛이 좀 어떠신가요? 닭다리살 안에 네, 간이 딱 껴 있어요. 딱 배 있어요. 그냥 씹을 때 그 간이 너무 입안에서 조화로우니까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 대파의 이 안에 즙 나오는 이 맛도 되게 좋은데요. 그러면 그걸 지금 잡수고 계시니까 네. 제가 우리 또 야외 캠핑 가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삼겹살이에요. 삼겹살이죠. 근데 이 삼겹살을 그냥 구워만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조금 뜨끈뜨끈하게 고기 요리로 한 그릇 드리고 싶은데 그게 생각이 안 난다. 요거 하시면 돼요. 바로 삼겹살 조림 덮밥입니다. 요 삼겹살을 이렇게 썰어주세요. 얇은얇은하게. 네. 근데 되도록이면 저는 오겹살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껍질까지 있어서 훨씬 더 맛있어요. 쫄깃하잖아요. 저 껍질 때문에. 쫄깃쫄깃하죠.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하세요. 아 덮밥이니까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한 숟가락 네. 딱 떴을 때 그 위에 다 올라가게. 왜냐하면 숟가락으로 딱 뜨면 요게 이렇게 밥하고 딱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딱. 어머나. 그래야 같이 먹기 좋죠. 네. 늘 연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셨으면 요걸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썰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덮밥을 먹을 때 약간 국물이 주르르 흐른다. 이거보다는 약간 걸쭉하게 흘러서 맞아요. 밥하고 싹 비벼가면서 그 안에 삼겹살이 딱 올라간다. 어떤 게 맛있어요? 당연히 다음 두 번째 게 맛있죠. 그렇죠. 그러려면 걸쭉한 거. 밑간을 해야 돼요. 어떤 밑간을 하냐? 소금 후추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소금 후추가 아니어서. 네. 다른 거를 맞아요.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야. 네. 소금 후추가 아니에요. 왜 소금 후추가 아니냐면 소금 후추는 나중에 덮밥에 들어가는 소스에 넣으니까 여기는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뭔지 아세요? 감자 녹말이에요. 걸쭉해지게 하기 위해서 네. 넣으시는구나. 그리고 안에 육즙도 안 빠지게 하려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맞죠? 에이, 철규 씨가 거기 앉아 계시더니 더 잘하는 거 같아요. 예. 꼬치 하나 먹었더니 그냥 머릿속에 아이디어 확 나옵니다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이렇게 되면 이 고기를 볶았을 때 고기가 굉장히 바삭해져요. 그래서 씹으면 겉바속촉이 돼요. 그게 조림 소스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죠? 네. 너무 이렇게 맛있어. 준비를 해주세요. 아.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들어가는 소스 들어가는 아주 핵심 비법이 뭐냐? 바로 이 양파고요. 예.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요거 마늘종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캠핑 갔으니까 딱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불을 세게 켜고요.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세요. 그리고 양파하고 마늘종을 넣고 네. 볶아주세요. 요거를. 그러면 좀 나른해지겠지요. 네. 덮밥은 뭔가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 보은 쌤은 또 간단하고 맛있게 하는 거 많이 네. 알려주시잖아요. 저는 딱 요거 하나만 써요. 야, 많이 간편하게. 필요 없어요. 네. 자, 요렇게 준비를 하세요. 야.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뭘 하냐면 다진 마늘 넣고요. 거기다 또 간을 좀 해주시는 네, 거죠? 이제 간을 해요. 네. 그리고 양파랑 마늘종의 향이 쫙 올라왔다 싶을 때 바로 고기를 넣어주세요. 아, 캠핑에는 뭐니 뭐니 해도 삼겹살 한번 먹어줘야 돼요. 맞아. 고기를 넣어주세요. 오늘은 캠핑이 닭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늘은 요거를 캠핑이 같이 닭. 이렇게 볶아요. 네. 아, 전날 이제 구워 먹고 남은 삼겹살로 다음 날 덮밥해서 그쵸. 아침에 이렇게 드시면 먹으면 너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삼겹살 굽거나 오겹살 굽기 바로 전에 딱 2조각 떼어내서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세요. 덮밥용으로. 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라면 드시 마시고 아, 이렇게 맞아요. 밥으로. 자,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그랬으면 이제 고기가 익혀지면 여기에다 이제 가진 양념을 합니다. 간장, 간장, 그다음에 국간장, 간장. 그다음에 고기니까 청주도 좀 들어가고요. 아.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매실청주 좀 넣고요. 간맛도 좀 내고. 네. 네. 그리고 요게 약간 물엿이에요. 물엿. 네. 얘를 사정없이 볶아요. 사정없이. 사정없이 볶는다는 네. 표현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사정없이 볶고 나서 이게 고기가 좀 익혀졌다 싶으면 우리가 뭘 하느냐? 여기 이제 비로소 다시마 우린물이 들어가. 아, 여기 들어가는구나. 덮밥이니까 좀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 넣으시는군요. 그래서 요걸 바글바글 이렇게 끓여요. 네. 바글바글 끓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요렇게. 이렇게 되죠. 네. 아까 제가 감자 녹말을 미리 넣었기 때문에 감자 녹말 때문에 이렇게 살짝 걸쭉해졌잖아요. 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참기름. 그다음에 통깨 싹싹싹 아우, 다 됐어요. 끝났어요 벌써? 네. 이러면 아침을 굉장히 푸짐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한 밥에다가 네네. 야, 이 정도 밀키트 수준인데요, 이거 뭐. 이렇게 어머. 구워서 따끈따끈하게 드실 수 있도록. 야. 정말 요리 같아요. 요게 그러네요. 맛있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잡수시면 돼요. 아. 그리고 여기 대파 조금만 뿌리면 네네. 되는데 어. 이렇게 대파 조금만. 아. 보면서 뭔가 청경채 같은 거 위에 네. 있어도 좋겠다 했는데 대파가 들어가요. 네, 대파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국물까지. 이 고기가 얼마나 쫄깃쫄깃한지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아, 기대됩니다. 야, 이건 뭐. 캠핑 가서 이렇게 먹으면 그렇지. 이거 철규식 거라 오겠는데요? 굉장히 제가 고기를 많이 넣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예. 많이 먹혀요. 많이 먹으니까 이렇게. 네, 어머. 이렇게 해서 잡숴 보세요. 딱 위에 고기랑 파랑 야, 이거 뭐. 맛있겠죠? 고기 잡수시면. 선배님, 나오셨네요. 야, 어쩜 이렇게 적절해. 그쵸? 적절. 네. 적절하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맞아요. 적절해요. 짜지도 않고. 맞아요. 아, 있고. 적절해. 네. 저는 삼겹살 덮밥이라도 많이 기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비린 걸 할까요? 기름지지도 않고 그쵸? 정말 맛있어요. 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캠핑 가면 네. 뭐 해 먹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기도 가져가고 양념 딱 간장 뭐 맛술 이런 거 가져가시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딱 해결이 되니까 아유. 요것도 집에서 딱 녹말 해가지고 가져가시면 돼요. 시간 벌써 저렇게 됐네. 그럼. 다음 주. 다음 주에는요 향 나는 음식 제가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상풍나물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다음 주에는 방풍나물 특집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맛있는데 두 맛있네요. 숟가락 먹고 끝났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준비할게요. 오늘은 아침에 나오는데 이렇게 쌀쌀하더라고요. 네, 아침엔 쌀쌀했지만 낮에는 또 기온이 확 올라서요. 일교차가 또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